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과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본의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가 있죠. 우선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살펴볼게요. 현대차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대차 손익계산서죠. 2020년도 손익계산서예요.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총이익이죠.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겠죠. 매출 원가를 봐서는 매출 원가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겠죠. 예측은 되죠. 뭐 원료 투입 비용이나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죠. 이걸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몇 가지를 고려하죠. 그래요. 뭐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구하죠. 그리고 수익을 내면 보통 세금을 내죠. 기업도 세금이 법인세겠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이러한 형식은 다른 기업이라 해서 다르진 않겠죠.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봐도 매출액이 있죠. 수익으로 표현하고 있죠. 매출액이라고도 하고 수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매출 원가, 또 매출 총액이 똑같죠.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그리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고려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죠. 그리고 뭐 세금을 고려해서 당기 순이익을 구하죠. 다 똑같아요. LG화학도 그렇죠. 뭐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다 똑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다르냐? 그렇지 않겠죠. 거의 유사하겠죠. 미국 애플의 재무제표를 볼까요? 그래요. 미국 애플의 재무제표죠. 손익계산서를 인컴 스테이트먼트라 하죠. 재무제표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 하죠. 토탈 레비뉴, 이게 이제 매출이겠죠. 그래요. 미국에서는 수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득, 그렇게 되는 거죠. 코스트 오브 레비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똑같죠. 그로스 프라핏, 매출 총익,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뭐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리키겠죠. 그래요. 똑같아요. 뭐 프리텍스 인컴, 뭐 텍스 프로비전 당기 순, 그 다음에 넷 인컴, 뭐 세금을 고려하면 넷 인컴 나오고 넷 인컴이 나오겠죠. 당기 순이익을 가리키겠죠. 뻔한 거죠. 형식이 똑같죠.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는 잠깐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같은 속성인 것처럼 묶여 있죠. 한국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살펴보는 이유가 왜 살펴보나요? 이걸 살펴보면 좀 자본의 분화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에 2주 동안 쭉 봤던 어떤 형식을 보면 어떤가요? 뭐 이치에 맞나요? 2주 동안 언급했던 경제도면에 완전히 어긋난 것도 아니지만 또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간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관습상 전해져 온 형식이 있겠죠. 그 형식에 따른 거겠죠. 관습에 따른 형식이 맞나요?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래요.
경제 철학과 경제 도면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행사차를 보면 이런 게 있죠. 판매비, 수출비, 해외 시장 개척비, 광고 선전비, 판매 활동 촉진비, 판매 수수료, 판매 보정 비용, 운반 보관비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상업 활동과 관련돼 있죠.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만들잖아요. 판매 못하면 어떤가요? 회사는 망하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관리비는 뭘까요? 관리비에 보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직업수수료, 연구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쭉 모아놨는데 급여하고 직업수수료하고 성격이 같나요? 좀 다르죠. 그래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치면 이제 여러 비용들이 합쳐지는데 속성이 제각각이죠. 그래서 좀 이치에 맞게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요. 그래도 뭐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뭐 개똥철학이나 뭐 경제와 관련된 개똥철학이나 개똥견해는 많죠.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재무제표와 관련된 뭐 사업보고서 보고 있는 게 더 배울 게 많은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뭐 인건비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 관리비로 이렇게 직업수수료를 같이 묶어놨는데 직업수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도 법무법인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겠죠. 또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또 회계법인에 또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겠죠.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 소득 구조를 보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인건비에 해당하나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원료 투입 비용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유인에 해당하나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래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그럼 광고를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을 투입해야 되죠. 작업도구를 구매하고 인건비를 투입해서 작업도구를 사용해서 광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포함되겠죠, 다. 근데 광고해야 된다 해서 기업들이 일일이 광고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만한 자본이 없을 수도 있고 투입을 하면 이익을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광고회사에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비용을 지급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남에게 맡긴 게 되는 거죠. 그런 광고회사는 광고를 원하는 회사들이 수요량을 그렇죠. 모아서 수요량에 바탕에서 광고를 만들고 이익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살펴봤죠. 분화를 살펴봤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용품을 만드는 자본이죠. 생산 자본이죠. 이 생산 자본이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광고를 직접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광고 회사죠. 광고 회사에 그래요. 광고를 만들어 달라 하고 비용을 지급하겠죠. 그럼 광고 회사도 소득 구조를 가지겠죠. 좀 잘못됐죠. 소득 구조가 RMIC는 없는 거죠. 원료를 투입하는 게 아니니까 좀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얘기했죠. 비용만 가져가고 그런 건 없다 했죠. 이익만 가져가고. 사회 전체의 작업 도구 투입 비용도 가져가고, 원료 투입 비용은 안 가져가겠죠. 원료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도 가져가고, 유류도 일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운영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영비 정체는 뭔가요? 대행비죠.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요. 영업 대행비가 되는 거예요. 인건비와 같나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직업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법무법인, 회계법인 수수료 지급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업무 대행비인 거예요. 운영비라고 할 수 있겠죠. 광고 선전비 역시 마찬가지고, 운반 보관비도 어떤가요?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수출해야 되는데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운반 보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직접 배를 구매해서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대행비에 하는 거죠. 구분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요. 인건비와 업무 대행비로 나누어지죠. 업무 대행비를 운영비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둘 다 뭔가요? 사업할 때 필요한 비용인 거죠. 업무 대행비는 왜 생긴다 했죠?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 싫으니까. 왜 직접 자본 투입하기 싫을까요? 자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낼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회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죠. 직접 투입 안 하는 거죠. 뻔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분석이 됐죠. 무엇으로 나눠주시나요?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지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있죠.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영업이익 밑에 있죠. 영업이익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 있죠. 다 있어요. 기업의 재무제표에 다 있어요. 제일기획 사업보고서죠. 여기도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있겠죠. 여기서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있죠. 여기에. 그래요. 다 있어요. LG화학에도 보면 LG화학 그래요. 손익계산서를 봐도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있죠. 삼성전자를 봐도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있어요. 또 현대차를 봐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있어요. 기업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왜 발생하나요? 금융사랑 거래하니까 그래요. 생기겠죠.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를 지급할 때도 화폐를 주고, 원료를 구매할 때도, 혹은 작업도구를 구매할 때도 다 화폐를 사용하죠. 화폐를 다루는 일이 기업에서 그게 영업 외적인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상업 활동을 하죠. 왜 그래요? 구매와 판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와 판매 활동이 영업 외 활동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는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죠. 또 판매하기 위해서 또 구매도 하죠. 상업 활동은 필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 시대에서. 그게 영업 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영업이익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근데 기업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융사를 이용하죠.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 금융비용이 발생하면 뭔가요? 은행 사용 안 하려면 자기 직접 자본을 투입해서 화폐를 관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금융비용 역시 운영비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분리를 해놨죠. 금융수익, 금융비용은 좀 비중이 크니까 그렇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운영비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는 뭔가요? 기업에 있어서. 화폐가 없으면 인건비도 지급 못하고 원료를 구매할 수도 없고 작업도구 구매할 수도 없잖아요. 화폐는 작업도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는 생산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업도구에 해당된다. 화폐는 공장이나 기계만 작업도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차죠. 이자 수익이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화폐가 들어오면 이자를 받으려 하겠죠. 아니, 뭐 이자를 안 받으려 해도 이자가 붙잖아요. 은행에 이거 예금해 놓으면 이자 수익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이자 비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당장 임금 지급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당장 화폐 없으면 대출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뭐 배당금 수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기업에 투자해 놓으면. 그렇죠. 좀 배당금 수익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뭐 자회사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업도 뭐 그 투자할 수 있잖아요. 다른 회사에 관련 없는 회사에 그 배당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회사 주식을 구매하는 건 어떤 행위인가요? 그거는 이제 영업 외 활동이 되겠죠. 구매하는 그러한 행위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죠. 또. 금융수익이라 해서 금융수익, 금융비용이라 해서 다 그 영업과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좀 영업에 포함되겠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파생상품 관련 이익은 없는 거죠. 파생 관련 상품 관련 손실 이건 어떨까요? 파생상품은 뭔가요? 뭔가 보니까 여기 있죠. 위험 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자산 사보고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위험 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부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통화선도, 통화옵션, 통화사업, 이자율 사업 이런 거에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런 걸 그래 하나요? 현대차는 수출 업체죠. 또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겠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가치가 변동하면 이익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좀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 통화선도, 통화옵션, 통화사업 이런 걸 거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럼 통화선도, 통화옵션 이런 건 뭐냐? 그건 좀 알아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고 싶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겠죠. 그냥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다. 달러 가치 변동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혹은 또 원화 가치 변동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나요? 법인세라는 게 또 있죠. 보면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는 뭔가요? 세금이죠. 세금. 정부에 세금을 내죠. 기업이.
정부도 세금이 있어야 운영되잖아요. 이 기업, 이 정부죠. 공적 자본. 특히 정부를 가리키죠. 정부는 기업에서 세금을 거두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했죠. 뭐 삼성전자든 LG화학이든 다 세금을 내죠. 그래요. 기업에만 거두나요? 아니죠. 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거두죠. 기업 소유자나 아니면 뭐 근로자에게 또 세금을 거둬요. 그래요. 확인이 되죠. 근데 법인세를 잘 좀 봐야 돼요. 법인세를 뭐 금융비용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세나 금융비용이 낮으면 어떨까요? 생산활동이 쉬워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자는 낮아야 되겠죠. 낮은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유통이 힘들 때는 올려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자를 올리는 것은 안 되겠죠. 원래 원칙적으로 낮아야 돼요. 법인세도 마찬가지겠죠. 낮은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왜 그래요? 기업은 삶의 터전이라서 그러하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과거부터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면 뭐라 해요? 그냥 죽여라 하죠.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생산자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금리를 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예 금지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경우고 또 필요한 기능이 있으니까 원래 금리 가지고 장난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용납이 안 돼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인정이 안 돼요. 물가란 거는 금리를 꼭 올려야지 안정이 되는 건 아니죠. 시장에 상품이 충분하면 안정이 되는 거죠. 금리가 낮더라도. 물가를 잡는 방법은 시장에 상품을 충분하게 있게 함으로써 잡는다. 그래 생각해야 돼요. 금리든 세금이든, 글쎄요.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다. 지나치면.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고대에 보면 폭동이 왜 일어나나요? 세금 올리면 폭동 일어나죠. 수탈하고 이러면. 동학 농민운동도 보면 그렇죠. 하도 수탈하니까 폭동 일으켜버리죠. 생산자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법인세.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도 세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유 없이 걷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특히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파괴하려 하지 마라.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